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모의했더라도 공동범행에 나서지 않았으니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을 연흘에 앞두고 북한 김혁철 대미특별대표 등 협상팀이 베이징에 도착했고 내일 베트남 하노이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의제 협상에 본격 나설 전망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산하기관 임원 24명 자리 중 절반인 12개 자리에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임기 2달여를 남기고 청와대의 뜻이라며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구의 사우나 건물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계속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물수건 들이마시고 들이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불이 난 4층부터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를 키웠습니다. 의대 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편입시키기 위해 면접 시험 문제를 빼돌렸습니다. 아들이 수정한 오류 답안을 그대로 읊다가 발각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자체 분석해서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와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는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모 자체를 부인하던 것과는 좀 달라진 대응입니다만 그러면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현직 도지사를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법관 대여섯 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 특위가 발간한 50쪽짜리 판결문 분석 보고서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는 했을지언정 공범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의 경우는 공동 실행이 없는 공모만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 모의에 참여하고 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드루킹의 일부 진술을 허위라고 판결문에 쓰면서 다른 진술을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진술들이 조작이 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김동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버린 판결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현직 도지사 구속은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법관 탄핵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6명으로 압축을 지금 했고요. 이 명단 발표는 국회 일정이 잡혀야 이제 그걸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김 지사의 변호인단을 보강하고 다음 주 초쯤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판결문 비판에 야당은 김경수 지사 항소심을 앞둔 사법부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 그런데 집권 여당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국민을 향해 법원의 판결, 그것도 1심 판결을 반박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법원의 여러 판사들을 상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대체적인 답변은 부정적이었는데 무엇보다 항소심 재판부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일선 판사들은 공개 대응을 자제했지만 취재에 응한 판사들 입에선 부적절해 보인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한 법원장급 판사는 법정 밖 여론몰이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일갈했습니다. 서울 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법정 안에서 항소와 상고 절차로 다툴 수 있는데 법정 밖 다른 논리가 재판에 개입되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내린 판단을 판결문 문맥만으로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여론몰이로 사법부 독립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외부 전문가 주장을 판결문으로 반박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쟁점이던 킹크랩 시연일까지의 접속 기록과 온라인 활동을 토대로 드루킹 측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권에서 김경수 도지사 1심 재판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은 판결 불복이 상소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법관 탄핵에 대해선 국회와 헌법재판소 권한이라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국회의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환경부 산하기관에 앉히려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낙하산 인사를 계획대로 자리에 앉히지 못하자 인사 담당자를 좌천시킨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인사 담당자를 좌천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김현민 전 상임감사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뒤 후임을 공개 모집한 건 지난해 6월 25일입니다. 1차 서류 전형을 마치자 16명의 지원자 중 절반쯤인 7명이 면접 대상자가 됐습니다. 7월 13일 면접이 진행됐지만 공단 임원 추천위는 돌연 같은 날 적격자가 없다며 다시 공개 모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추천 인사인 비환경 전문가 A씨가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 16명 중 12등으로 탈락하자 전형 자체를 무산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추천 인사를 합격시키지 못하자 환경부 담당 과장이었던 B씨를 좌천까지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인사권과 예산 운영권이 있어 환경부 내에서도 요직으로 꼽히는 운영지원과장이었지만 전형 무산이 일어난 지 3주 만에 4대강 보호개방 모니터링 현장 상황실 팀장으로 발령났기 때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좌천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과장은 지난달 병가를 냈고 환경부는 검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본부 대기 발령을 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인사 이유에 대해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인사팀장은 좌천 인사는 금시초문이고 감사 공개 모집이 무산됐던 이유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좌천성 인사가 단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하게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환경부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이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거 임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출국 금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24개의 임원 자리 리스트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12개 자리에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지난달 임명된 유성찬 환경공단 상임감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환경관리공단 임원을 지냈고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이자 참여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남편, 환경보전협회의 상금 부회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서관을 지내는 등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신규 임용된 겁니다.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의혹을 폭로한 뒤 이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받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가 산하기관의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하고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실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출국 금지하고 다시 소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찍어내기는 비단 환경부뿐만 아닙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로 독립기념관장을 지냈던 윤주경 전 관장은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담당 국장이 청와대의 뜻이라며 물러나라고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차정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윤주경 당시 독립기념관장은 국가보훈처 A국장으로부터 사표를 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표 낼지 안 낼지는 지금 결정하고 일주일 안에 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A국장은 특히 비애체의 뜻이다라고 했다고 윤 전 관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윤봉길 의사 장손녀로 지난 2014년 취임한 윤 전 관장은 임기가 2달 넘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없던 일이 됐지만 피 처장도 국회에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담당 국장을 보내서 사표를 종용한 적 있죠?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피 처장과 A국장은 권한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수사 대상 사건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목포시청과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한 달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선 건데 수사의 핵심은 손 의원이 문화재 거리 지정 사실을 미리 알았느냐 하는 거겠죠.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사무실 안팎을 분주히 움직입니다. 9시간이 넘는 수색을 벌인 뒤 압수물을 가지고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오늘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컴퓨터 자료들인가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늘 오전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10여 명 주과에 와가지고 서류 복사 같은 거 있으면 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 그 휴대폰 압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손혜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목포 문화재거리 지정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고 이 지역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문화재 지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와 조카와의 차명거래 의혹 역시 검찰이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사항입니다.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지만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한 달여 만에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정작 손혜원 의원의 자택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있어 반쪽짜리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베트남 하노이를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전팀에 이어서 내일은 북한의 회담 의제 협상팀이 하노이에 도착할 거란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재중 기자, 원래는 오늘 올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합의문 작성 과정에 미국 실무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담판에 넘기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오늘 오전 베이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에 이곳 하노이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탈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내일 오후 도착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협상대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늘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협상대표인 김혁철과 비건은 오는 22일쯤 첫 만남을 가질 것으로 현지 외교당국자는 내다봤습니다. 예, 회담 장소로는 국제 컨벤션 센터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 유력하다면서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새롭게 정상회담 후보지로 떠오른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가 가까운 컨벤션 센터가 유력한 회담 장소로 거론됐었지만 북한 측이 경호와 의전상의 문제를 들면서 이곳 오페라 하우스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측 의전협상단은 어제까지 2차례 이상 이곳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오페라 하우스 인근 일부 건물의 옥상을 오는 26일부터 통제했습니다. 북한 측이 머물고 있는 영빈관은 김일성과 호치민의 대형 초상화를 들여갔고 CCTV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은 오늘 오전 베트남 외교부를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국빈 방문 일정과 경호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하노이의 이재중 기자가 전해온 것처럼 현지에서는 일러야 내일부터 의제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 쪽 그러니까 여권이죠. 여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금강산 관광만이라도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CNN은 미국과 북한이 상호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되면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외교관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북한이 만족할지는 의문입니다. 제재 완화라든가 원유 공급량 확대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지켜보면서 하겠다는 게 미국의 취지인 것 같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선 금강산 관광을 대북 제재 예외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정부가 에스크로, 즉 제3자 예치 활용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을 여론으로 압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현대아산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라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의지가 어디를 향하는지 미국에 분명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 경제 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이 핵동결 등 낮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더라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현재 하노이에서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인물은 우리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 격인 김창선 서기실장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실세들이 보입니다. 경호 책임자로 알려진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과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박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어떤 인물들인지 안영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창선 서기실장 뒤로 반팔을 입은 체구 좋은 남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입니다. 호위사령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측근에서 경호하는 친위부대로 지난 1차 정상회담 때는 북한 수행원 180명 가운데 100명이 이 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철규는 이번 2차 정상회담 경호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선은 승용차 상석인 조수석 뒷좌석을 김철규에게 내줄 정도로 예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정린 호위사령관이 현재 숙청 상태에 있고 또 2인자인 정치위원도 숙청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김철규가 사실상 호위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박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박철은 지난달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김혁철과 함께 처음 등장한 인물입니다. 김정은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할 때도 동석한 협상팀 핵심 멤버입니다.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2차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미국과 실무 사전 접촉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해 준 사람이 아베 일본 총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아베 총리에게 추천을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거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노벨상에 집착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맞장구를 친 아베 총리 이걸 그냥 코미디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미일 간의 고도의 정치적 거래로 봐야 할지 국제부 유지현 기자가 외국 언론들의 반응을 훑어봤습니다. 미국 정상회담 등 외교 성과를 과시하며 노벨 평화상 욕심을 드러내온 트럼프 대통령. That's very nice. Thank you. 최근 아베 총리가 자신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깜짝 공개했습니다. In fact, I think I can say this. Prime Minister Abe of Japan gave me the most beautiful copy of a letter that he sent to the people who give out a thing called the Nobel Prize. 그런데 이 과정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 추천이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 중에 미국 정상회담 후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날아가느냐며 노벨상 추천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도 이런 내용을 시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先ほど私、もうすでに答弁をいたしました。事実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 일본 언론은 농담 같은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치권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반응입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을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비꼬면서 아베 총리는 노벨 아부상을 받아야 한다는 소셜미디어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 시내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2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이었는데 불이 난 4층에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먼저 정민진 기자입니다. 건물 옥상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한 여성이 겉옷을 손에 들고 황급히 대피합니다. 엄청난 연기가 이제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5층 복도에는 거의 연기로 거의 꽉 찬 상태고. 오늘 아침 7시 11분쯤 대구 시내 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4층 사우나에서 불이 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불이 약 하는데 보니까 천장에 불이 붙어 있더라고요. 5층 이상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은 옥상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연기가 꽉 차 들어오더라고요. 복도에. 그냥 옥상으로 뛰어가 버리지.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남탕 앞에서 74살 박모 씨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76살 하모 씨 등 76명은 다쳤습니다. 이 건물에는 1층부터 3층까지와 달리 불이 난 4층부터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4층 상가는 모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라 설치 의무 제외 대상입니다. 불이 난 사우나는 지난해 2차례 소방점검에서 잇따라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은 40년 전인 1980년에 지어졌습니다. 저도 또 몇 달 안 가요. 전기 설비 자체가 전기 선로가 이제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경찰은 내일 2차 현장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오늘 불은 사우나 입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출입구가 막히는 바람에 손님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고 옥상으로 대피한 아파트 주민들은 철망까지 타 넘기도 했습니다. 긴박했던 순간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나 내부가 온통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벽도 천장도 온통 검게 그을리고 녹아내렸습니다. 불은 4층 남탕 입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출입구가 막혀 탈출하지 못한 남성들은 목욕탕 안에 엎드려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구조가 늦었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불길이 확 쳐들어가지고 내가 나올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타워가지고 타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불을 여니까 불이 확 붙어갖고 입구에 그래서 다른 손님들이 그러네. 밖에 아까 사람들 그래도 그중에도 사람이 별 나온다. 같은 층 여탕도 입구가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손이 뜨겁더라고. 요 입구까지 불이 왔는가 보다. 아줌마가 한 사람 내려 막 자꾸 늘어진 게 내가. 아파트 주민들도 전기가 끊기고 연기가 퍼져 대피로를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물수건 들이마시고 들이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 옥상으로 간 일부 주민은 철망까지 타 넘었습니다. 근데 뭐 연기가 꽉 차니까 막 계단을 못 찾아가 엉엉 빗박하게. 옥상에 올라가가 그 뭉 아파트 그 철망 해놨는데 노란 철망 그 소방당국은 비교적 초동 조치가 잘 됐고 주민들도 무리하게 탈출하지 않고 옥상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의대 교수가 자신이 다니는 의과대학에 아들을 편입시키려고 면접시험 답안지를 유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교직원과 짜고 답을 빼돌렸지만 아들이 면접에서 오답까지 줄줄 말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의과대학입니다. 지난해 1월 새벽 1시 교직원 42살 A씨는 교내 게시판 틈새에 몰래 쪽지를 넣었습니다. 쪽지에는 의대 편입 면접 시험 답안을 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 9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6살 김모 교수가 쪽지를 찾아갔습니다.
김 교수는 편입시험에 응시한 아들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밤에 게시판 뒤에 두고 다음날 아침에 교수가 찾아가는 걸로 그래 사전에 약속을 한 겁니다. 작전은 완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 아들이 면접에서 출제위원들이 중간에 수정한 오류 답안을 그대로 말하는 바람에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흔히 로얄이라고 하잖아요. 교수님들 자제들이 특히 그 학교에 많이 입학한 그냥 우연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대학 측은 교직원 A씨를 3개월 정직 처분하고 김 교수는 해임했습니다. 저는 1期로 아마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임으로 된 걸로.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업무방해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성평등 방송 제작 안내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외모가 대부분 마르고 하얀 피부라면서 이런 비슷하고 획일적인 외모의 출연자는 출연 비율을 제한하라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방송 검열에 나섰다. 문화 예능까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가부의 방송 지침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 아이돌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방송이 획일적인 외모 기준을 제시해 외모지상주의를 초래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아이돌 한 명 한 명을 세상에서 단 한 명뿐인 특별한 사람으로 아끼는 팬들 중에는 당혹스러운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모로 이렇게 획일화되었다고 단정짓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돌 개개인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성향 자체가 그렇게 끼득이 많고 열정적인 친구들이고 본인 스타일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일부에서는 여가부가 외모를 단속하는 점에서 과거 군부 정권과 닮았다는 지적을 합니다. 70년 중반 젊은이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던 장발, 한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단속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성유신부다. 전체주의가 도래했다.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다. 지난해에는 이른바 먹방 영상을 정부가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먹고 싶다 했는데. 나라가 사람 먹는 거를 규제해. 또한 최근에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 기술이 개인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4만 명이 참여했죠. 정부가 문화 영역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면 실효성도 없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여가부는 아이돌 출연 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위 안내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는 통제가 아니라 권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돌을 획일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라는 여론에 대해서는 끝내 답을 않고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얼마 전 TV조선이 탐사 보도했던 MBG그룹의 임동표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임 회장이 거짓 정보를 앞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신이 만든 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회사를 차려 투자자 수천 명을 끌어모은 MBG그룹 임동표 회장. 우리는 부자 된다고 따라서 왜 우리는 부자 된다. 임 회장은 인도네시아 니켈 자원 개발 등 10여 개의 유망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자신의 주식을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TV조선 탐사보도 7 취재 결과 임 회장이 발표한 사업은 대부분 과장됐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임 회장이 내세운 경력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습니다. 임 회장과 MBG그룹을 수사해온 검찰도 비슷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해외 자원 개발 외에도 스리랑카 LED 전구 설치,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임 회장이 발표한 수천억 원대 사업 대부분이 멈춰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회장의 말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가 2,000명이 넘고 피해 규모도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임 회장과 이 회사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예, 오늘 저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이미 탄핵 이유가 밝혀졌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해 경선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후보가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분명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일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훈 후보는 탄핵 이유가 밝혀졌다고 맞섰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2개의 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게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오 후보가 보수층 전체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하자 황 후보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대한 찬반도 엇갈렸습니다. 황 후보는 찬성, 오세훈, 김진태 후보는 반대했습니다. 그런 헌법 가치를 같이 한다면 서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양당 간의 합당도 가능하고 이분들을 제가 대표가 되면 지지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만 괜히 그 짝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게 탈당 전력을 거론했습니다. 이 후보님은 탈당하셨다가 또 다시 복당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표도 우리 당에서 탈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 후보는 각각 3개의 악플을 제시받자 악플만은 아니다, 악플이 아닌 선플이다, 재미있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받아 넘겼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탄력 근로제 단위 시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진통 끝에 합의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경영계와 노동계가 한 발씩 양보해서 첫 사회적 합의를 이뤘는데 민주노총은 이 합의가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주 최대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한다. 노사정 간 마라톤談判 끝에 극적으로 이뤄낸 합의입니다. 탄력 근로는 일이 많은 주에 노동 시간을 늘리는 대신 적은 주에 노동 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경영계는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자는 반면 노동계는 확대에 반대하며 대립했지만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며 합의를 이뤘습니다. 경사노위는 노사가 서면 합의로 3개월 이상의 탄력 근로는 주 단위로 정하되 최소 2주 전에 근로시간을 근로자 측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노사 간의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근로자에게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주도록 했고 임금 보전 방안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임금 보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조금 양보를 했고 노사정 첫 사회적 합의인 탄력근로 확대는 이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확정합니다. 하지만 대화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부당한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본 생활보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굵직굵직한 방안들이 담겨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장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본생활보장으로 발전시키는 게 포용국가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돌봄부터 노후까지 전생애를 주기별로 뒷받침하겠다는 추진 계획이 담겼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40% 늘리고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연간 노동시간을 1,89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촉진할 경제정책 마련 없이 복지의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지시했던 재원대책 마련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 부분은 지금 재정 당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 중이신 거 말고 추산하신 게 혹시 있으신지? 그것은 재정 당국과 이야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 합의를 이끌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없이 시한을 못 박은 것도 무책임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지난해 4월 취객을 119 구급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옮기다 폭행을 당해 사망한 고 강연희 구급대원에 대해서 정부가 위험 직무 순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문제인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우선 위험 직무 순직, 이건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일단 법을 보면요, 이 순직할 당시에 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망한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는 소방 공무원 그리고 경찰, 군인, 교도관 등이 대상이 되고요. 이 강연희 소방경의 경우에는 순직에는 해당이 되지만 이 위험 직무 순직이 아니라고 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취객을 구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인사혁신처는요, 이 고 강 소방경의 사건이 위험 직무 순직 요건에는 해당한지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또 그 위험이 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 강 소방경이 이 뇌동백류라는 지병이 있었는데 이 해당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주치자의 폭행이 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거기다가 이 최근 위험 직무 순직이 인정됐던 사례들을 보면요, 이 산불 진화 작업 중에 헬기가 추락해서 목숨을 잃은 경우이거나 이 구조대원이 한강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가 이 보트가 전복돼 숨지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주치자 구조는 이 고도의 위험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유족과 동료 소방관들은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위험 직무 순직이 안 된 이유로 이 사인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것을 들자 이 유족은 인사혁신처가 말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인사혁신처에 유족들이 찾아갔을 때는 분명히 부결 이유가 그 업무가 과연 고도로 위험한 직무인가 그 부분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 같으면 공문에다 그렇게 써주고 유족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이건 말을 바꾸는 거라고 봅니다. 예, 강 소방경의 유족은 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이 동료 소방관들은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시위 및 단식 투쟁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위험 순직에 해당하는 일이 아닌 건지 아니면 폭행을 당해서 사망한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인지 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죠. 예. 자, 그런데 이 일반 순직과 위험 직무 순직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위험 직무 순직이 인정이 되면요, 이 유족이 받는 보상금이 약 1억 원가량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 액수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동료 소방관들은 또 위험 직무 순직이 부결되면서 이 강 소방경의 국립묘지 안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로 표하기도 했는데 인사혁신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가보훈처에서 심사하는 것이고 이 위험 직무 순직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니까 고인이나 유족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네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두고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했고 두 사람은 나흘 동안 내리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분장을 한 배우 알렉 볼드윈이 단상에 오릅니다. Everybody, I'm here to declare a very urgent, important national emergency. 볼드윈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기자회견을 흉내내며 뜻대로 안 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And then we'll end up in the Supreme Court, and hopefully we'll get a fair shake, and we'll win in the Supreme Court. Then I'll call my buddy Kavanaugh, and I'll say it's time to repay the Donnie, and he'll say, new phone, who dis? 방송을 본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만 공격하는 방송이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서 매우 불공평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볼드윈은 현직 대통령의 비난이 나와 가족에게 위협이 된다며 맞섰습니다. 공방의 단초가 된 비상사태 선포와 국경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가 백악관 앞에서도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라며 가짜 비상사태 선포를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16개 주는 국가 비상사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우리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이 동계체전 첫날 1500m 종목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부상에 시달리면서 그동안 부진했는데 이번엔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줬던 폭발적인 질주를 되찾았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심판의 총성과 함께 최민정의 금빛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기마랑 뒤쪽에서 줄곧 3위를 유지하던 최민정은 결승선을 2바퀴 남겨놓고 질주 본능을 뽐냈습니다. 장기인 아웃코스 추월로 기마랑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제 레이스를 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레이스가 나왔는데 내용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평창올림픽에서 계주 금메달을 합작했던 동료 기마랑이 2위에 올랐습니다. 평창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최민정이었지만 올 시즌 내내 무릎과 발목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부상을 안고 출전한 대회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달 치러진 6차 월드컵에서 은메달 하나를 차지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조금씩 끌어올리는 단계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신감도 얻게 되고. 최민정은 3000m 계주에도 출전해 컨디션 점검에 나섭니다. 최민정의 다음 목표는 다음 달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입니다. 한 40%, 50% 그 정도밖에 올라오지 못했는데 세계 선수권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개인 통산 4번째이자 세계 선수권 2연패로 이번 시즌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내가 땅을 사면 투자고 남이 사면 투기다. 내가 하면 예술, 남이 하면 외설. 1990년대 초에 나돌던 우스개들입니다.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꽁트집도 나왔죠. 이 말을 정치권에 퍼뜨린 사람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입니다. 1996년 야당이 여당의 의원 빼가기를 비난하자 한 해 전 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우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그 뒤로 내로남불, 이 넉자로 압축돼 사자성어처럼 유행했습니다만 이 말이 요즘같이 자주 거론된 적도 없었던 듯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을 환경부가 표적 감사한 문건을 찾아낸 데 이어서 이 문건이 김 장관의 전용 폴더에도 저장돼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문건의 임원 명단에는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타깃, 사직서 제출 유도,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감사, 목적 달성 때까지 감사 지속, 거부시 고발.
누가 봐도 또 어떻게 들어도 블랙리스트와 사찰의 음습한 냄새가 풍기는 단어들입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는 했지만 자신에겐 인사권이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장관님 판단입니까? 환경관리공단의 임명 권한은 사실 제게 없습니다. 예, 전 청와대 특감반은 김태우 씨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하면서 했던 말도 새삼스럽습니다. 특감반장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330개 공공기관장과 감사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 검찰 수사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는 그러나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김 씨의 잇따른 폭로에 대해서 미꾸라지 한 마리라거나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했던 것과는 사뭇 억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의란 누군가 독점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은 국민과 역사가 할 겁니다. 2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블랙리스트의 추억이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마치 작은 달같이 둥근 눈송이들이 내려왔습니다. 중부 곳곳에 5cm 가까이 왔는데요. 지금은 다 그쳤지만 빙판길이 많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눈길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눈발이 날리겠는데요. 흩날리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눈비를 타고 봄도 조금 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추위가 많이 풀렸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1도, 광주, 대구, 울산, 영상 1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기온 서울 5도, 대전 8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포근한 날의 불청객이 미세먼지인데요. 내일도 중부를 중심으로 대체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하늘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앞으로 날이 더 풀릴 텐데 계속해서 미세먼지 예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정월 대보름,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서울 0시 50분쯤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기쁨이 풍성하시길 기원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